세상에, 여러분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입니다. 장소는 서울에 잠들지 않는 바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사시였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바닷물 섞인 얼음 조각들이 굴러다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곳에 쉰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사내가 있었죠. 주인공 만석 씨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손은 이미 소금기와 추위에 절어서 코끼리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에이구, 이놈의 날씨는 왜 이리 지랄 맞나? 만석 씨는 연신 언손을 입가에 가져갑니다. 호호 불어보지만 온기는 눈 깜짝할 새 사라지죠. 그의 낡은 패딩 점퍼에서는 늘 비린내가 났어요. 평생을 생선 상자나 나르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남들은 토끼 같은 자식에 여우 같은 마누라와 따뜻한 아랫목에서 단잠을 잘 시간인데 말이죠. 만석 씨는 그저 꽝꽝 얼어붙은 동태 상자를 트럭에서 좌판으로 묵묵히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계처럼 일만 하던 만석 씨가 왠지 모를 한기에 몸을 바르르 떨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답니다. 사실 만석 씨의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내 팔자야, 평생 생선 눈깔만 보다 뒤지겠구나. 누구는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 걸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상자를 집어 던지지만 속으로는 자기 신세를 수만 번도 더 한탄했죠. 그렇게 한참을 투덜대며 쓰레기장 쪽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가냘픈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옹거리는 길고양이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짐승의 소리와는 분명 달랐지요. 아주 작고 아주 힘겹게 터져나오는 어린 생명의 울음소리였다고나 할까요? 만석 씨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멈춰섰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살폈지요. 쓰레기 더미 옆에 덩그러니 놓인 상자 하나. 얼기설기 덮인 스티로폼 박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스티로폼 박스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만석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멍멍할 정도였지요. 조심스럽게 박스 뚜껑을 열어본 그 순간 만석 씨의 눈은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얇은 담요 한 장에 간신히 감싸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만석 씨는 분노가 치밀었죠. 대체 어떤 모진 인간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이 다시 빛날 텐데. 이 추운 날씨에 여기 두면 금방 끝나겠지.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생명을 내던진 그 추악한 이기심이 박스 안에 고여 있었지요. 만석 씨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에이그, 이 험한 세상에 누가 널 버렸노?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카노? 만석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린내 나는 자신의 가슴팍 안으로 아이를 꼭 껴안아 온기를 나눠주려 애썼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낡은 쪽지 한 장과 번쩍이는 물건 하나였죠. 쪽지에는 살려주세요라는 짧은 글이 있었고 그 옆에는 시장통에선
구경도 못할 만큼 묵직하고 화려한 순금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마치 이 아이의 기구한 운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만석 씨는 그 놀이개를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집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냘픈 생명의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만석 씨는 결심한 듯 아이를 품에 넣고 뛰었습니다. 생선 상자보다 소중한 것을 처음 품에 안고서요. 이 아이의 이름은 보리가 될 운명이었고 만석 씨의 고단했던 인생은 이 아이를 만난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이 어떤 풍파를 몰고 올지 이때까지만 해도 만석 씨는 전혀 몰랐답니다. 그렇게 품에 안은 핏덩이를 데리고 만석 씨는 헐떡이며 방으로 왔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볕도 잘 안 드는 비좁은 단칸방입니다. 방 안에는 찬 기운이 쌩쌩 돌았지만 만석 씨는 자기 옷부터 벗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그 두툼한 솜점퍼로 아이를 꽁꽁 쌈의 아랫목에 뉘었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제정신인가? 시장 입구 구멍가게 욕쟁이 할멈이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소리쳤어요. 할멈의 속마음은 사실 이랬을 겁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게 어디서 죽을 병 걸린 애를 주워와. 괜히 우리 시장에 재수 없는 일 생기게. 할멈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석 씨를 한심하게 여겼죠. 하지만 만석 씨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가늘어 심장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으니까요. 그는 서툰 솜씨로 주전자를 올리고 남은 밥을 으깨 미음을 끓였습니다. 생선 대가리나 치던 그 투박한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미음을 식혔지요. 자, 보리야. 조금만 먹어보자. 아이가 보리쌀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그 자리에서 보리라는 이름을 지었죠. 입술조차 떼지 못하던 그 어린 것이 만석 씨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조금씩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석 씨가 느낀 그 찌릿한 기분,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자식 한 번 가져본 적 없는 노총각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만석 씨 뒤에서 수군댔죠. 저러다 애 죽으면 독박 쓰는 거 아냐? 만석이 쟤 혹시 어디서 사고 친 거 아냐? 겉으로는 아이고 고생하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들 구경거리로 생각했답니다. 저러다 포기하겠지. 지가 별 수 있나? 며칠이나 가놔두고 보자고.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죠. 하지만 보리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이 놀이터였고 생선 괴짝이 보리의 침대였지요. 만석 씨는 팔고 남은 생선 중에서 가장 살이 오른 놈만 골라냈습니다. 자기는 뼈에 붙은 살점만 갉아먹어도 보리 입에는 뽀얀 속살만 넣어줬지요. 어느덧 보리가 뒤집기를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만석 씨는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보리 좀 보쇼. 아주 영특하제? 그러면 상인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러게 누굴 닮아 저리 예쁠까 했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뒤틀려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 맡고 자란 애가 오죽할까. 결국 커봤자 시장 바닥대나 밀겠지. 남의 자식 잘 되는 꼴 못 보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는 그런 시선들을 다 아는 듯이 유독 일찍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살이 되던 해였을까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그 꼬마가 만석 씨의 장부를 빤히 보더니 말했죠. 아빠, 이거 숫자가 틀렸어. 고등어 2마리에 5,000원인데 아지매가 3,000원만 주고 갔잖아.
만석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세상에, 보리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보리는 고사리 같은 손을 휘저으며 복잡한 거스름돈을 척척 계산했습니다. 할머니, 10,000원 주셨으니까 조기 2마리 빼고 7,000원 드려야죠.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구경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 질투가 피어올랐죠. 우리 애는 학원 보내도 저질인데 시장 바닥애가 왜 저렇게 똑똑해? 만석이 저놈 땡 잡은 거 아냐? 축하의 말 뒤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만석 씨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보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요. 새벽이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장 싱싱한 생선을 떼어왔습니다. 보리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만석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장판 밑 깊숙이 숨겨둔 그 순금 놀이개. 아이를 버린 누군가가 남긴 그 물건이 자꾸만 불길한 예감을 불러왔지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닌데 언젠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쩌지? 만석 씨는 밤마다 보리의 자는 얼굴을 보며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보리야, 이 아빠랑 평생 살면 안 되겠니? 욕심인 줄 알면서도 놓기 싫은 마음. 그건 만석 씨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지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비린내 속에서도 꽃은 피어났고 보리는 시장의 보물로 자라났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만석 씨의 좌판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보리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세월은 참으로 화살 같기도 하지요. 어느덧 보리가 7살이 되어 시장 골목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만석 씨의 굽은 등은 더 굽었지만 보리를 보는 눈은 꿀이 떨어졌죠. 보리는 시장의 명물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번엔 덤더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깎아드릴게요. 앙큼하게 웃으며 흥정하는 보리 덕에 만석 씨의 좌판은 늘 북적였지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주변 상인들, 겉으론 보리 참 잘한다 칭찬해도 그 속내는 사실 아주 시커멓답니다. 쟤까짓게 똑똑해봤자 생선 장수지. 부모도 누군지 모르는 핏덩이가 우리 애 기만 죽이고 있네. 언젠가 큰 사고나 쳐라 빌어먹을. 세상에 어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추악한 마음들이 비린내와 섞여 시장 바닥을 굴렀죠. 만석 씨도 그런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더 엄하게 가르쳤지요. 보리야, 남의 돈은 무서운 거다. 정직하게 벌어야 내 사람이 된다. 만석 씨는 보리에게 낡은 가방을 사주고 매일 아침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머리를 따아줄 때면 보리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죠. 아빠,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생선 장사 안 하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만석 씨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보리가 잠들면 만석 씨는 장판 밑을 들춰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그 놀이개가 있었죠. 누가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닌 황금빛. 만석 씨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이걸 팔면 보리 학원도 보낼 텐데. 아니야, 이건 보리 부모의 정표야. 만약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 어쩌지? 아무도 모르게 저 바다에 버릴까? 자신의 밑바닥에 숨겨진 이기심이 가끔은 만석 씨를 괴롭혔습니다. 보리를 영영 내 딸로 만들고 싶다는 그 지독하고도 간절한 욕심 말입니다. 보리야, 이 못난 애비 용서해라. 너 없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는 놀이개를 꽉 쥐며 흐느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빛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죠. 평소엔 구경도 못할 고급 세단들이 좁은 시장 입구로 줄지어 들어왔거든요.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 위로 시장의 남루한 풍경이 비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축축한 시장 바닥을 울렸지요. 무슨 큰 손이라도 오셨나? 상인들은 호기심에 목을 뺐습니다. 만석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보리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슬픈 눈을 가진 유통그룹의 수장 윤서영 회장이었죠. 운명의 시계추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며 만석 씨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그 칼바람보다 더 시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평화로운 시장 바닥에 대체 무슨 일이, 어떤 가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 그 잔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노량진 시장에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들어섰을 때 시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정장 차림들이 축축한 바닥을 제 집 안방처럼 걷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여길 웬일이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지만 그들 속마음은 사실 이랬을 겁니다. 에고, 돈 많은 양반들이 오니 비린내 나네. 생선 한 마리나 팔아주려나 몰라. 저런 비단 옷 입고 여기 왜 기어 나와? 남의 성공을 우러러 보면서도 한 구석으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죠. 그 중심에 선 윤서영 회장은 표정 하나 없이 시장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가슴속엔 7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피눈물 나는 상처가 가득했지요.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걷던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만석 씨의 낡은 생선 좌판 앞이었습니다. 거기서 7살 보리가 있었거든요. 아저씨, 갈치 2마리에 10,000원이고요. 50,000원 주셨으니까 40,000원 드려요. 보리는 눈 깜짝할 새 거스름 돈을 건넸죠. 그 영특한 모습에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홀린 듯 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죠. 그는 본능적으로 보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실 만석 씨의 속마음은 이랬거든요. 안 돼. 이 여자가 내 보리를 보게 두면 안 돼. 저 비단옷 입은 여자한테 뺏길 순 없어. 보리는 내 거야. 내가 쓰레기통에서 살렸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자신이 보리를 살렸다는 그 정당성이 어느덧 지독한 소유욕으로 변해 있었죠. 만석 씨는 비린내 나는 앞치마에 거친 손을 연신 문질러댔습니다. 저기 누구신데 우리 애를 보죠? 만석 씨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대답도 없이 보리를 응시했죠. 그때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것은요. 보리가 꾸벅 인사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자 셔츠 안쪽에 숨겨두었던 그것이 주르륵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 놀이개. 만석 씨가 부적처럼 보리 목에 걸어준 그 비극의 씨앗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죠. 이게 왜 내 목에 있니? 윤 회장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7년 전 그날이 스쳤죠. 갓 태어난 아이를 빼앗겼던 그 지옥 같은 날.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의 유일한 정표가 지금 눈앞에 아이 목에 걸려 있으니까요. 만석 씨는 급히 보리를 뒤로 숨겼습니다. 이거 우리 애 거예요. 남의 물건에 왜? 그는 억지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속으로는 미칠 듯이 소리치고 있었죠. 제발 그냥 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란 말이야. 돈 많은 당신은 볼이 없어도 잘 살잖아. 나한텐 이 아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해. 만석 씨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이의 진짜 엄마를 밀어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만석 씨를 꿰뚫었죠. 당신, 이 아이 어디서 났어? 당장 말해. 시장의 소음이 한순간에 잦아들고 오직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만 비린내 섞인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죠. 저 놀이개 진짜 금이었나 봐. 어쩐지 만석이 쟤 애 주워올 때 수상하더니 남의 귀한 집 자식 유괴한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만석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만석 씨는 보리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고 가녀려서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거든요. 보리는 겁에 질려 만석 씨 뒤에 숨어 동그란 눈으로 어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무서워. 보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보리를 뺏기지 않겠다고요. 설령 그것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 해도 말이죠.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만석 씨의 손을 떠나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의 수행원들이 만석 씨를 에워싸고 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뜨거운 갈등의 시작점에서 보리의 운명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었지요. 윤 회장의 서늘한 명령에 경호원들이 만석 씨를 에워쌌지요. 시장의 소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딸이에요. 만석 씨는 보리를 뒤로 숨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이 놀이개만 안 들켰어도 어떻게든 내 딸로 만들 수 있었는데 저 여자가 보리를 데려가 버리면 내 늙은 날은 누가 챙겨주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뒤편에는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욕심이 시커멓게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윤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딸이라고요? 이 놀이개는 세상에 딱 하나 제 아이에게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수행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시장 사람들은 더 신이 났지요. 만석이 저 사람 진짜 유괴범 아냐? 어쩐지 근본도 모르는 애를 키우더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석 씨의 몰락을 즐겼지요. 남부럽지 않게 보리 키우더니 잘됐다. 비린내 나는 주제에 과분했지. 이웃들의 추악한 시샘이 폭발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장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만석 씨는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비루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제가 살렸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죽어가는 걸 살렸다고요. 만석 씨의 처절한 항변에도 법은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윤 회장은 보리에게 손을 뻗었죠. 얘야, 이리 오렴. 내가 내 엄마란다. 보리는 겁에 질려 만석 씨의 낡은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싫어. 우리 아빠야. 저리 가. 아이의 비명에 만석 씨의 심장은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석 씨를 떼어냈죠. 일단 임의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석 씨는 강제로 끌려가면서도 보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불안뿐이었죠. 진실이 밝혀지면 난 감옥에 가나? 보리가 저 여자를 엄마라 부르면? 내 7년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지? 그는 억울함보다 상실감이 무서웠습니다. 윤 회장은 울고 있는 보리를 보며 잠시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릿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내 것이 될 아이였어. 이런 천한 곳에서 고생만 시켰구나.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혈육에 대한 지독한 집착만이 가득했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만석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보리를 지킬 힘이 그에겐 없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리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사죄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만석 씨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만석 씨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죠. 그의 앞에는 윤 회장이 보낸 변호사들이 서슬퍼런 눈을 하고 버티고 섰습니다. 보호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유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변호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만석 씨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지요. 내가 살렸다고요. 죽어가는 애를. 당신들이 그때 시장 바닥에 있어 봤어? 그는 책상을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속마음은 이랬죠. 이 무식한 노인네가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치우면 그만이지. 회장님 자식을 시장통에서 키우다니 천한 비린내나 묻히고 말이야. 그들은 만석 씨를 인간 이하로 보며 속으로는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 시각 경찰서 복도 의자에는 보리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윤 회장이 보리에게 다가가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윤 회장의 목소리는 자애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소름 끼치는 집착이 서렸죠. 7년 전 내 아이를 훔쳐간 년들, 이 아이를 앞세워 다 잡아주기리라. 내 인생을 망친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지. 윤 회장은 모성애라는 이름 뒤에 차디찬 복수심을 칼날처럼 갈고 있었지요. 잠시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만석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동안 내 자식이라 믿었던 보리가 정말로 저 높은 분의 핏줄이라니요. 만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교차했죠. 이제 보리는 나를 떠나겠구나. 저 좋은 집으로 가서 나를 잊겠지. 내 곁에 남으라고 하면 내 욕심일까? 보리 없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기록을 조사하던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지요. 회장님, 아이가 실종된 그날 누군가 병원 기록을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고인 줄만 알았던 아이의 실종 뒤에 누군가의 검은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배후에는 그룹을 차지하려는 윤 회장의 계모가 있었다는 단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씨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애를 버렸다는 거요? 그 어린 핏덩이를 죽으라고 버린 거요? 그는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지요. 만석 씨는 경찰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새벽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죠. 보리를 향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계모의 악행. 그 사이에서 만석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 욕심에 보리를 여기 둘 순 없다. 보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깊어지는 고민 속에 밤은 저물어가고 만석 씨의 눈동자엔 서글픈 빛이 서렸죠.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자기를 보고 달려오는 보리. 아빠,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응?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참아 볼 수 없어 만석 씨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별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를 위해서, 아니 자신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굽은 등이 유독 작아 보였던 슬프고도 잔인한 새벽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만석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모래주머니를 단 듯 무거웠죠. 비린내 나는 노량진 시장 골목이 그날따라 왜 그리 낯설게 보이던지요. 집으로 돌아온 만석 씨는 제일 먼저 장판 밑을 들쳤습니다. 거기엔 그놈의 황금 놀이개가 여전히 번쩍이며 누워 있었지요. 만석 씨는 그걸 멍하니 보며 자기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팔아치웠어야지. 그랬으면 진작에 멀리 도망갔을 텐데. 내 노후를 이 애한테 걸려고 했던 내가 참으로 미련한 놈이었구나. 겉으론 자식을 위하는 아비였지만 속에선 제 앞날 걱정이 가득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보리의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둘씩 개어 넣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웬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김만석 씨 집입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신복이라 자처하며 서류 뭉치를 만석 씨에게 건넸지요.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와 위로금이죠. 돈 봉투를 본 만석 씨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추악한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이 정도 돈이면 시장 탈출은 껌이지. 고생한 보람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리의 그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거든요. 만석 씨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봉투 사이에 낀 쪽지를 발견했죠. 거기엔 7년 전 사건의 구린내가 풀풀 풍기는 기록이 있었어요. 윤 회장의 계모가 보낸 사람 이름과 당시 유기를 지시했던 장소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건 위로금이 아니었습니다. 만석 씨의 입을 막으려는 더러운 뇌물이나 다름없었지요. 이게 다 뭡니까? 애를 죽이려던 그 악마들 돈을 나보고 먹으라고요? 만석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만석 씨의 귓가에 속삭였죠. 늙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지 않소? 애 하나 버리고 팔자 고쳐보란 말이요. 만석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 뻔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었죠. 그는 사내의 가슴팍을 밀치고 보리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열린 창문 너머로 찬바람만 불었죠. 누군가 보리를 채워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 씨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어두운 시장 골목으로 뛰쳐나갔지요. 그의 손엔 구겨진 돈봉투 대신 보리의 낡은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미친 듯이 시장을 뛰었죠. 어두운 골목마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얼어붙은 바닥에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어디 있니? 갈라진 목소리가 시장통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세상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만석 씨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런 추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금쪽 같은 노후 자금이 날아갔네. 보리가 있어야 내가 호강을 할 텐데. 저 여자가 보리를 채가면 내 인생은? 걱정 뒤에는 자기 아니가 숨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진저리 치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의 끝자락 후미진 주차장 쪽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급히 시동을 걸었죠. 만석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거기서 내 딸 내놔, 이 도둑놈들아. 그는 맨몸으로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창 너머로 겁에 질린 보리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 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내려 만석 씨를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늙은이는 저리 꺼져. 죽고 싶어? 사내의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지요. 만석 씨는 흙바닥을 뒹굴면서도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사내의 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죠. 만석 씨는 정신없이 그 종이를 낙챘습니다.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 올라탔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만석 씨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오열했죠. 그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종이 한 장. 그것은 어느 사설병원의 약도였습니다. 윤 회장 자택이라는 글씨와 함께 처리 후 보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윤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룹을 삼키려는 계모의 짓이었습니다. 보리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그 독한 마음이 이 가엾은 아이를 다시 사지로 끈 겁니다. 만석 씨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이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거든요. 나 때문에 보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그냥 보내줬더라면. 내가 못나서 보리가 고생만 하는구나. 만석 씨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죠. 비린내 나고 굳은 살 박힌 무능한 손. 그는 그 손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진실의 단서를 쥔 만석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슬퍼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보리를 찾기 위해, 아니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운명의 시계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만석 씨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탔죠.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약도에 적힌 병원은 으슥한 곳이었죠. 가로등도 없는 산길 끝에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차에서 내려 숨을 죽였어요. 저 멀리 검은 차들이 늘어선 게 보였죠. 사실 만석 씨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애를 구해서 회장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은 챙겨주지 않겠나? 보리도 살리고 내 팔자도 고치고 이게 바로 일거양득인 셈이지. 겉으로는 보리 걱정뿐인 것 같아도 속물 같은 욕심이 머리를 스쳤지요. 참으로 인간의 마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보리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그는 이를 악물고 숲길을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건물 입구에서 만석 씨는 낯익은 얼굴을 하나 더 발견했지요. 바로 시장에서 자신을 비웃던 그 계모의 비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아예 없애려던 거죠. 만석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죠. 내가 이 판국에 끼어들어도 될까? 잘못하면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고 도망갈까? 비겁한 두려움이 엄습해 발이 굳었지요. 하지만 그때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보리의 울음소리가 들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선 돈도 목숨도 사라졌습니다. 내 딸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테다. 그는 품속에 있던 생선 칼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생선 배나 가르던 그 칼이 이제는 보리를 지킬 유일한 무기였죠. 만석 씨는 어둠을 뚫고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지요.
관계와 목표가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만석 씨는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리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이제 가장 잔혹하고도 뜨거운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현장 보셨어야 해요. 산기슭 밑바닥에 숨겨진 그 병원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하고도 오싹했습니다. 낡은 외벽 사이로 스며나오는 불빛은 피처럼 붉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만석 씨는 젖은 흙바닥을 기어갔습니다. 비린내 나는 그 투박한 손에는 낡은 생선 칼이 꽉 쥐어져 있었죠. 심장이 귓전에서 쾅쾅 울려대는데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저놈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보듯 하는데 나까지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닐까? 만석 씨의 머릿속엔 공포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 공포의 밑바닥에는 참으로 못난 생각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리만 살려나가기만 해봐라. 윤 회장이 빌딩이라도 한 채 안 주겠나? 내 평생 비린내 맡은 보상이 이거구나. 이 와중에도 돈 계산을 하는 자신을 보며 만석 씨는 스스로 침을 뱉고 싶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건물 뒷문에 다다랐을 때 안쪽에서 거친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모가 아주 통이 크셔. 애 하나 치우는데 이만큼을 주다니. 사내들이 돈뭉치를 세는 소리가 만석 씨의 귀에는 칼날처럼 박혔지요. 세상에 사람의 목숨값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그 추악한 인간들. 그들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어린 보리의 운명을 비웃고 있었죠. 저 꼬맹이 죽기 전엔 좀 조용히 시켜. 아까부터 아빠 아빠 불러대는데 시끄러워. 사내의 그 잔인한 말 한마디에 만석 씨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속물 같던 마음은 간대없고 오직 보리를 향한 분노만 남았지요. 그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끼익 소리가 고요를 깼을 때 만석 씨는 그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내 딸 내놔. 어두운 복도에 비명과 포효가 섞이고 서로의 숨소리가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만석 씨의 낡은 운동화가 미끄러졌죠. 사내들은 비웃으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군. 내가 시장에서 생선이나 썰던 솜씨로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냐? 사내의 서늘한 칼날이 만석 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뜨거운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지자 만석 씨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죠. 그래, 내 목숨 하나 버리고 보리만 산다면 내 비린내 나는 인생도 가치가 있겠지. 그는 생선 칼을 고쳐쥐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입니다.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는 그 찰나의 순간 복도 저 끝 방에서 보리의 비명이 다시 한번 만석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그 소리에 만석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내들의 칼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만석 씨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내들의 주먹이 만석 씨의 명치에 꽂힐 때마다 그는 꺽꺽거리며 비린내 나는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사내의 발길질이 만석 씨의 옆구리를 강타하자 그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만석 씨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그 지독한 통증 속에서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갈비뼈가 다 나가는구나. 보리 전현이 뭐라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전현이 진짜 회장 딸이 아니면 어쩌지? 내 몸값, 내 병원비는 누가 다 내준단 말이냐?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만석 씨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안위와 보상에 대한 집착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게 무엇보다 끔찍하게 싫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옆에 놓인 소화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들아, 보리 내놔. 내 보리 내놓으란 말이야. 만석 씨가 소화기를 휘두르며 사내들을 밀쳐내자 하얀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우며 아수라장이 됐죠. 그 틈을 타 만석 씨는 보리의 목소리가 들렸던 복도 끝에 육중한 철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컴컴한 수술실 같은 방 한가운데에 작은 보리가 의자에 묶여 흐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윤 회장의 비서가 차가운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가두려는 게 아니었어요. 계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리를 영영 잠들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서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만석 씨, 당신도 참 질긴 인생이군요. 그냥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며 살지 그랬습니까? 비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주사기를 높이 들자 만석 씨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만석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추악한 욕망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우유를 먹이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며 보냈던 그 7년의 세월. 그것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안 돼. 내 새끼, 내 보리 건드리지 마. 만석 씨는 생선 칼을 거꾸로 쥐고 비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서의 구두 끝이 만석 씨의 가슴을 걷어찼지만 그는 떨어지지 않고 비서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아빠, 아빠. 보리의 절규가 차가운 방 안에 메아리치고 비서의 칼날이 만석 씨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죠. 뜨거운 피가 솟구쳐 보리의 얼굴에 튀었지만 만석 씨는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보리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아빠가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이자 밑바닥 인생이 세상에 내뱉는 마지막 일갈이었지요. 비서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믿었던 그에게 만석 씨의 이 광기 어린 부성에는 계산 밖이었으니까요. 방 안은 이제 피와 땀 그리고 비린내로 뒤섞여 지옥의 한 장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만석 씨는 이 사투에서 보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낡은 생선 칼이 비서의 목전까지 다다랐을 때 복도 너머에서 또 다른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멈춘 듯한 그 정적의 순간 진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비린내와 쇠냄새가 뒤섞였지요. 비서의 서늘한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만석 씨의 낡은 점퍼가 찢겨나갔습니다. 이 무식한 영감탱이 곱게 죽지. 비서는 진심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이랬거든요. 이 벌레 같은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 보너스가 깎이게 생겼잖아. 빨리 치우고 강남 아파트로 가야 하는데 사람 목숨보다 자기 아파트 평수가 더 중요한 그 추악한 욕심 말입니다. 비서가 다시 칼을 치켜든 순간 만석 씨는 보리를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지요. 뜨거운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피나? 아빠 죽지 마. 보리의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만석 씨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잡으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만큼 피를 흘렸으니 윤 회장이 건물 한 채는 주겠지? 내 인생 보상받을 기회는 지금뿐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죽어가는 와중에도 보상금을 떠올리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끔찍했지만 그게 만석 씨가 살아온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지며 윤 회장이 들이닥쳤죠. 경찰들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보리야, 내 새끼 어디 있니? 윤 회장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죠. 비서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곳은 포위된 후였습니다. 윤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만석 씨와 그 품에 안긴 보리를 보고 주저앉았죠.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석 씨는 윤 회장의 고운 옷을 보며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저런 옷을 입어야 해. 나같이 비린내 나는 놈 옆이 아니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이를 죽일 뻔했다는 걸요. 보리를 돈줄로 생각했던 추악한 마음이 아이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과 같았죠. 회장님, 우리 보리 좀 보세요. 만석 씨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그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죠. 이게 있어야 보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는 보리의 손을 윤 회장에게 밀어냈습니다. 보리는 울며 불며 만석 씨를 잡았죠. 싫어. 아빠랑 갈 거야. 아빠. 하지만 만석 씨는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은 살을 찌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윤 회장은 보리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비서와 배우의 계모는 수갑을 찼지요. 그들이 끌려가며 짓던 그 억울한 표정들, 자신들의 욕심이 실패한 것에 대한 그 추잡한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만석 씨는 멀어지는 보리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린내 나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별의 순간이었지요. 지독한 배신과 희생, 그리고 깨달음이 피로 물든 수술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질었던 폭풍우가 지나고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지요. 세상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노량진 시장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낡은 천막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곳엔 비린내가 감돌고 있지요. 우리 주인공 만석 씨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제는 60을 훌쩍 넘긴 만석 씨는 여전히 그 시장 한 구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운은 없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어버렸지요. 겨울바람이 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깨의 통증은 그날의 흉터 때문입니다. 만석 씨는 매일 아침 좌판을 깔며 자기도 모르게 허공을 멍하니 봅니다. 애구구, 이놈의 삭신이야. 그는 거친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지요. 사실 만석 씨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그때 보리를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내 곁에서 수발을 들고 있겠지. 저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 보리가 나 때문에 이 비린내를 맡고 있을 뻔했어. 그는 보리를 향한 그리움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글픈 생각도 들었지요. 나는 평생을 이 비린내 속에 사는데 보리는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한 번쯤 찾아올 법도 한데 소식도 없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자기가 매몰차게 떼어놓고서도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남는 법입니다. 만석 씨는 시장 식당 구석에 앉아 낡은 TV 채널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거기엔 눈부시게 성장한 여성이 있었죠.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최연소 CEO, 바로 만석 씨의 보리, 윤보리였습니다. 화면 속 보리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만석 씨의 눈가에 뿌연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저게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이지. 그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준 그 아이가 저렇게 빛나는 별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석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비린내 나는 자신의 앞치마를 보며 왠지 모를 초라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다시 생선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지요.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과연 보리는 그를 정말 잊었을까요? 비린내 나는 시장통에 그 아버지를 보리는 가슴속 어디에 묻어두었을까요? 이제 15년 만에 긴 기다림 끝에 기적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인생사가 참 얄궂기도 하지요. 평생 생선만 만지며 살아온 만석 씨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노량진 시장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날 판이었죠. 여태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어딜까? 시장 사람들은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연신 고함을 지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힘없이 좌판에 앉아 낡은 앞치마만 만지작거렸지요. 사실 만석 씨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나 죽으면 갈 데도 없는데 어쩌나. 보리한테 연락이라도 해볼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때 돈 많은 딸년 덕 좀 보면 안 되나? 자신이 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남들은 만석 씨를 보고 참 딱하다며 위로하는 척 말을 건넸지만 말이죠. 상인들의 속마음은 더 추악했습니다. 만석이 그때 애 팔아넘긴 돈 있을 텐데. 회장 딸이라더니 소식 한 자 없네.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거지 뭐.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어대는 그들의 눈빛은 생선 눈깔보다 차가웠습니다.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친 그날 오후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뿌연 먼지 속에서 굴착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골목을 가득 메웠죠. 만석 씨는 보리와의 추억이 깃든 낡은 생선 괴짝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이건 못 가져가. 내 목숨이야. 그는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매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수십 대의 검은 고급차들이 들어왔죠. 성난 상인들도 무자비한 용역들도 그 웅장한 기운에 압도되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제히 길을 터서 누군가를 맞이했지요.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는 시장을 부수러 온 게 아니라 시장을 통째로 사버린 주인이었죠. 가장 앞선 차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구두를 신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비린내 나던 시장 공기가 바뀌었지요. 상인들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저기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윤보리 회장 아니야? 세상에. 보리는 화려한 수행원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만석 씨의 좌판으로 걸어왔습니다. 만석 씨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로 그녀를 올려다볼 엄두도 못 냈지요. 저 귀한 분이 여길 왜 오셨나? 내가 알던 보리가 맞나 싶네. 그는 비로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자꾸만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보리의 시선이 만석 씨의 거친 손과 굽어버린 등허리에 멈췄을 때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보리의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지자 상인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 씨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르르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지요. 15년 전 눈물로 떼어보냈던 그 꼬마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광경을 좀 보세요. 흙먼지 가득한 시장 바닥에서 최고급 양복을 입은 여인이 넙죽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CEO가 된 보리가 비린내 나는 아비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군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지요. 저를 지켜주신 그 마음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보리의 눈물이 만석 씨의 갈라진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만석 씨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보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보리야, 내 강아지 보리야. 어찌 이리 곱게 자랐노?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시울만 붉힐 뿐이었죠. 보리는 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의 이 시장을 자신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말이죠. 상인들을 내쫓는 대신에 가장 현대적이고 따뜻한 시장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버리던 그 잔인한 세상의 논리를 보리는 사랑으로 되갚아준 겁니다. 만석 씨는 보리의 부축을 받으며 평생의 일터였던 좌판을 떠났습니다. 보리가 마련해준 근사한 집은 비린내 대신 꽃향기가 가득했지요. 만석 씨는 창밖의 노을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이제 편안해졌고 마음속 무거웠던 짐도 저무는 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한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인연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던 일이지요. 진정한 부모라는 것은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깊은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법입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키운 꽃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법이지요. 만석 씨와 보리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밝혀줍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오고 당신이 심은 그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황금빛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